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강사로요. 예, 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웨덴에서 한 23년 살았어요. 뜻하지 않게 73년도에 가게 되었고, 그 긴 이야기는 이제 12주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빨리 사귀시는 분들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뒷담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스웨덴 학교, 그 배경, 취지, 목표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웨덴 학교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주로 이제 스웨덴 복지정책과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함으로 공무원과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글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의 이제 목표 얘기인데요. 제가 이거는 시흥시가 써놓은 거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식도 찾는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기는 바로 학습자 스스로 일하는 방식과 관점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혁신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깨닫고 이를 업무 수행에 반영한다. 지금 이제 강의는요, 다 아마 유인물을 받으셔서 보셨겠지만 12강을 세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 현실에 무엇이 문제인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현실과 스웨덴 이야기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간혹 가다가 유럽의 다른 서구 사례까지 합쳐서 그렇게 듣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강좌는 주로 보편주의 스웨덴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네 강좌가 바로 1, 가정 3,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일,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삶을 영유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 중에서 4개를 골랐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지방행정과 시민생활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방정부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강좌를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조금씩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몇 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주시는 그 의견을 참고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스웨덴 학교의 목표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기본을 갖춘 시민의 시흥시로 발전하기 위해 기본이라는 말이 참 단순한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값어치 있고 매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화 복지국가의 상징이 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통하여 우리 시흥시의 발전상을 도모한다. 이것이 스웨덴 학교가 기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나를 혁신한다 하는 이런 거를 갖는데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을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생각, 인식, 이해, 패턴, 습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나는 이 12강 중에 내가
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만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십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깊게 유념하시지 마시고요. 과제와 토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토론은 좀 더 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기대 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아마 토론이 조금 산만하거나 산만한 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으면 또 얘기를 안 하시는 그 성향이 있는데 그것만 좀 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12주의 강좌는 재미있게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웨덴 스타일이 사실 대단히 형식을 안 갖추되 과학적이고 긴장을 안 하되 근면해야 되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성과를 내는 게 스웨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게 진행되고자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들으시고 그죠?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듣게 되고 이런 그 배단이 있긴 있는데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 제1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1강은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개요. 그러니까 역사부터 정치, 행정, 문화, 사회 이런 면을 정책과 국가 운영 방식 그리고 집행 운영 하는 그 전달 체계 이런 등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복지국가 스웨덴 하면은 사실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스웨덴 성격이 제가 국민을 위한을 뺐어요. 위한 하면은 어디까지나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웨덴은 이 둘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가 이게 미국에서 나온 그런 그 개념 우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 외웠던 그런 것인데 조금 뉘앙스가 좀 있어요. 국민을 위한 이런 거는. 그래서 한번 앞으로 보십시오. 스웨덴 하면은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뭐를 떠오르세요? 노벨 평화상. 그죠? 평화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벨상. 유명한 전 세계 과학과 문학과 평화와 철학이 담긴 상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지금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지금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눈에 띄는 것이 노벨 상 수여식. 저도 73년도에 스웨덴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아주 대단히 흥분적이고 서양에 왔다는 그 젊음에서 가장 신났던 것이 노벨상 수여식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 정부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그것이 너무나 감명 깊고 그리고 첫 해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여기 LO라고 써 있는데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주의가 대단히 발달됐고 노동운동이 스웨덴을 일군 거와 같은 그런 그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하면 이 둘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둘 사이는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러니까 최첨단을 걷는 일과 가장 노동 현장에서의 아픈 소리를 내는 시민의 소리 두 개가 합친 게 스웨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둘은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가, 스웨덴 모델이 무엇인가, 그리고 스웨덴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지금 많이 던지세요.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스웨덴으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특히 지방 분권화를 대비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집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갈등과 편차의 우려가 심각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냥 잘 사니까 어느 정도 가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1강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그 개요 측면에서 보고 제12강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의 특성과 시사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강과 제12강은 제가 맡았고 여러분들은 뭐 성적이 너무 좋으세요. 많이들 그 첫날은 안 가는 경향이 있고 마지막 날도 땡땡이 치는데 이 둘을 들으시면은 스웨덴 가도 되겠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두 강좌를 최대한 그래서 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스웨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두 강좌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잠깐 보시라고 스웨덴에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거는 스웨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발레스. 그러니까 집무실은 아니에요. 집무실은 혹시 가보셨어요? 집무실은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 있고 여기도 가보셨어요?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 뒤가 너무나 신천지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오래되면은 이제 라이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죠. 그 왼쪽이 지금 현재 왕 내외분이고 이 오른쪽은 바로 올 여름에 7월 달에 왕 내외분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현충원에 참배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비를 이번에 오셨을 때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스웨덴 하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고 지형은 남한의 4배,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 작은 지금 약 940만 명. 그러니까 인구상으로는 비교적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인구 밀도 보면은 대단히 세계에서 낮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아주 편안하죠. 그런데 유럽에서 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지형으로 봐서는. 19세기 후반까지 농업에 의존하는 유럽의 주변국이었어요. 그러나 약 반세기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한 반세기 만에 경제성장을 OECD 가입국이 될 만큼 이루었다는 것을 몹시 자랑합니다마는 스웨덴도 반세기 만에 그러나 여기에는 더 붙여서 민주국가,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대단히 호기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민주주의 쟁취라는 어떤 그 절차적 민주주의 쟁취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이루었다. 지금 우리 2012년의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경제 민주화를 이미 이 시기에 함께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지국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는 차츰 보시죠. 그래서 스웨덴은 어려운 시절 나라의 기틀을 바꾸려는 장기 비전을 갖고 역경을 헤쳐온 정치 세력의 해안과 철학, 가치관, 그리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폭넓은 참여, 존중, 합의를 이끌어낸 정치적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중 그 복지국가의 이념이며 상징인
1928년에 있었던 국회 연설, 국민의 집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집이 무엇인가? 아마 국민의 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직 수상이 되지 않은 분이시지만 스웨덴 그 사회민주당 당수로 계셨던 분이 국회 연설하면서 그 연설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의 주제가 타이틀이 국민의 집, 시민의 집 이랬습니다. 국민의 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는 그 스웨덴 말로 폴크햄맷이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people's home. 그런데 그 people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나라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이 붙이기를 메드보리아레 이러면 시민입니다. 이 시민. 그래서 바로 사회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사실 집, 이거는 하우스를 얘기하기보다는 가정이라는 홈을 얘기하는데 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이 말은 우리는 흔히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인류 사회가 다 똑같은 개념 해석을 하고 있고 사람 사는 게 같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28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동고동락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 가정이죠.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래야 된다. 여기에 대단한 평등정신이 이미 들어가 있죠.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 전체가 대단히 이렇게 쉬우면서도 마지막 단에 가면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정치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된다. 사회 정의는 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정하다는 것은 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남녀 사이에도 많이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많이 있고 뭐 혹은 누구든지 이러한 것은 그래서 사회적 민주화도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집 이념은 바로 분배 형평성에 실현되는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통합에 기초한 사회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노동시장 정책, 사회정책, 어떤 면에서는 노동시장 정책이 사회정책에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과정입니다. 결과적인 것보다는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사유재산 폐지는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역사적인 거를 깊게는 못 갑니다만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28년이라면 유럽은 사회주의,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대단히 강한 공산주의가 유럽 전반으로 번졌고 동시에 1차 대전 이후부터 자유시장,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가 동시에 들어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사회주의 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정치가 여기서부터 대립이 아니라 협조 연대를 요청하는
한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뜻을 밝히면서 이런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편주의적인 복지제도로서의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의 시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지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정신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 복지 철학을 잠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참여시킨다. 어디에? 우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그런데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느냐? 바로 노동시장에 공정하게 들어가려면, 그죠? 배움이 이미 밑바탕이 공정해야 되니까 바로 고른 교육, 때론 소득 보전, 질병이나 다른 여타 사고에 의해서 병고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오면 소득 보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혹은 사회 서비스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집이 있거나 장애인 보조도구가 있거나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르게 참여시킨다. 사실 단순해요. 복지를 생각하면.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복지사회,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복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조금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스웨덴 학교에 임하실 때는 복지하면은 이 개념을 그냥 보십시오. 이 위에 나온 거를. 그렇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것을 복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협소한 이야기며 협의의 개념이라 앞으로는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는 그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가면은 사회복지 창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보면은 사실 몇 가지 그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복지를 개념을 어떻게 보면 비하시킨 건데 그래 갖고는 사실 국민들이 참여의 의지도 안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국가도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원한 국민을 의해서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 국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도와주는 입장에만 쓰게 되는.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개념을 사용하는 건. 개념은 사실 사람 머리에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이 뇌 조직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쓰느냐가 내 뇌의 조직 형태를 넓게 좁게 더 발전되게 아니면 정지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참 개념을 고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잠깐 보면은 그렇다고 스웨덴이 이걸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우선은 간단히 보면은 가장 초기에는 빈곤한 사람부터 특히 노동자 빈곤한 사람, 노인 가족의 빈곤 이렇게 보고 다음에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물론 70년대부터 일어났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급격히 올라가는 게 여성의 사회 참여, 모든 여성의 동등성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갑니다. 왜냐? 여건에 따라서 가족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동등하다는 거는 자칫하면은 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효율성, 이 사람들의 과학성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드러난 국민의 집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육아, 교육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소득 보장,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서비스, 질병,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자영업 고용주를 위한 소득 보장 및 기업 보조. 이것까지도 이것이 대단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랬고
사망 시 생존 가족을 위한 보험 및 장례 보조. 이 말은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 살아가는 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사회 서비스, 그리고 생활을 하려면 경제적 안정성은 있어야 되니까 소득 보전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스웨덴 복지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국가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이것이 고른 참여를 위한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인데 내용이고 또 철학이면서 비전이기도 하고요. 아직 발전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그러나 사회정책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정책이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이런 것이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민주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발전시키고 정책이 진화되게 만든 것이 이제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내용입니다. 잠깐 그 머리를 식히시기 위해서 이것이 스웨덴 국회의 모습이고 국회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데 길이 있어요. 여기 가보셨죠? 예, 재미있어요. 국회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서 통로가 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대 국회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정책이 입안된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넘어가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잠깐만 보겠어요. 자유평등 연대 실현을 위한 구조. 스웨덴이 말하는 스웨덴식 민주주의란 뭐냐? 자유평등 연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개의 개념은 서로 연계되고 서로 보완되고 삼각형이 지속적으로 피드백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형태를 보면은 행정체계, 참여, 존중, 합의를 위한 구조적 제도의 틀은 복지정책, 안정장치로는 옴부ds만 제도.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살면서 공평하구나. 아까 그 이인자 씨가 얘기한 것처럼 공평하구나를 느끼는 거는 이런 것이 다 마련됐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책 하나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체계, 복지정책, 또 하나의 이 인권을 보호하는 옴부ds만 제도, 이런 세 개의 장치들이 자유평등 연대 실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국가정책 안에서 사회정책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그 복지정책이라는 말보다 스웨덴에서는 사회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을 사회정책이라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한 나라가 안고 있는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질서, 법을 이루는 우리도 따로 있죠. 삼권 분립으로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는 생산 시장 정책이 있고 이것은 국가의 소득을 돈을 벌어오게 하는 장소이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책이고 소비 정책이라고 합니다.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정책. 수입을 해오고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법과 질서가 사회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국가 정책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정책은 소비 정책의
엄격히 말하면 소비정책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소비라는 것은 반드시 낭비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는 오히려 요즘에 와서는 대단히 멋있는 말이기도 하죠. 사회정책, 문화정책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의 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회정책이 얼마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정책이 뭐냐? 국민의 삶의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는 국가의 수단이다. 사실 사회정책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 그런데 이런 사회정책을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때는 국가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시민단체, 종교단체도 참여를 합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느 분야가 더 크냐 적으냐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삼각형이 됐을 때가 가장 질서가 잡힌 나라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시민사회, 공공정책 이렇게.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사회 서비스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웨덴의 사회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사회 서비스하고 소득입니다.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 사회 정책 안에서는요. 너무 많은 개념을 말씀을 드려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체 틀만 들으십시오. 그런데 사회 문제가 뭐냐? 사회정책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국가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회 문제가 뭐냐? 이것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의 지속이죠.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서 행복한 삶이라 하면 그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해안도 때로는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이랬을 때 존경받는 인물도 나오고 삶 자체가 사실은 사회 문제를 당면하는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유엔이 얘기한 기본적인 그 평균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스웨덴은 이렇게 9가지로 봅니다. 여기에서 밑에 내려오면 생명과 재산 보호, 정치적 자원까지도 사회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살아가는 것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잠시 그 스웨덴 사회가 너무 지금 내용이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총을 보니까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죠? 스웨덴 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노벨상 수여하고 노동조합 이거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조금 이제 더 아시는 분들을 보면 백야제를 생각을 하고 그게 하지제입니다. 6월 20일부터 한 25일 사이에 오는 가장 낮이 긴 날. 스웨덴은 북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스톡홀름은 한 스웨덴 지형의 한 3분의 2쯤 내려와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면은 11시가 돼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는 사진을 제가 작년에 조금 스톡홀름에서 한 서너 시간 올라간 그런 달라나라는 유명한 그 문화도시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10시 45분에 찰칵하고 넘어가는 걸 찍었어요. 오후에. 그럴 만큼 낮이 길고 아침은 뭐 한 2시쯤
깨면은 벌써 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겨울은 대단히 길죠. 아니, 낮이 짧고 밤이 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봄, 가을은 거의 없다시피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킵니다. 근데 이 하지제는 지금도 이 문화 전통이 이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축제로 이루어집니다. 동네마다. 그런가 하면 이 겨울에는 겨울을 밝히는 루시아는 우리는 그 산타 루치아라는 노래가 있죠.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 이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에 이것이 일찍이 들어오면서 스웨덴 사람들은 남의 나라 거를 들어와도 빨리 자기네 문화로 다시 만드는 자기 풍습과 다른 그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그게 아마 복지정책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루시아 날은 바로 이 왕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촛불들입니다. 바로 어두운 겨울을 모든 잡신으로부터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루시아 행진을 하고, 지금도 이 둘은 공동체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들입니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겨울에 가도 이런 거를 보는 게. 지금은 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양로원이나 실버홈 뭐 이런 병원 이런 데서 새벽부터 노래 부르면서 곡이 똑같아요. 산타루치아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스웨덴 문화를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그 스웨덴의 전통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이미 1928년에 그런 국민의 집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의 그런 미화는 있습니다만은,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남의 질시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우월함이나 우수함보다는 평등과 평준화를 선호하는 이 특별한 그 얀텔라겐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인자 씨 아주 인터뷰 잘 하셨어요. 바로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녀 똑같다 이런 거가, 근데 우월함이나 우수함 이거보다는 그 평준화를 대단히 선호하는 그런 문화를 아직까지는 지켜오는데, 요새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러긴 해요. EU 가입하면서 유럽의 하나가 되면서 스웨덴의 전통적인 문화가 조금씩. 그런데 이 안텔라겐 운동은 지금 또 한 번 다시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이렇게 좀 봐보십시오. 안텔라겐 그 책 나중에 보시면은 재밌어요. 이거는 특별히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 자체가 나도 남을 가르치지 않고 나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대단히 어색해합니다. 남한테 자기가 우월한 걸. 그냥 뭐 옷 같은 거 이쁜 거 입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 가서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스웨덴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우월감 같은 걸 느끼면은.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설명을 하는데, 공동의 권리라는 이 법안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번 시흥시도 이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배경은 어려운 노동자들이 산업시대 초기에 어려운 노동자들이 정말 단칸방에서 그 일일 노동자 해가면서 살 때, 주말이면은 있는 사람들은, 스웨덴은 정말 그 지리적 풍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날씨, 기후 조건을 따지면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날씨가 나쁩니다만은 땅덩어리는 너무 넓어서 있는 사람한테는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빈부격차가 심할 때는
있는 사람들은 다 여름집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다 여름집들로 가죠. 휴가처로 가죠. 그런 노동자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가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산에 가면 다 질서와 해치지 않는 의무는 지키되 자유다. 그래서 심지어 개인 사유지까지도 지나가야 된다면 혹은 가서 앉고 싶다면 그게 오픈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의 권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쉬는 날이면은 자연에 가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사유지든 공유지든 국유지든 혹은 뭐 알려지지 않았던 간에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러니까 산들 이런 것이 당신 뜰같이 당신네 산같이 사용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려 있습니다. 대단히 이런 게 신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대단히 엄격한 것은 해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민 정신이 여기서부터 들어오죠. 저는 이런 것이 시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대단히 성숙해질 수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이런 이 알레만스 렛 같은 거는 여기 말한 대로 이 let이라는 말은 right이라는 public right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도 아주 신기해하고 유럽 사람들도 스웨덴에 왔다가 이런 관광에서 이런 정보를 받으면 참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고.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도 excuse me 하면서 방해하지 않는 한 지나다닐 수 있고 뭐 요즘에 와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스웨덴 사회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이런 문화가 스웨덴에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공동체 이야기하면 시골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한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정신이나 똑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지탱되게 하는 데는 사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약 반세기 동안 이렇게 꾸준히 발전이 됐습니다. 스웨덴이. 그거를 한번 사회보장제도를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보면은 1928년 국민의 집이 연설이 제청된 다음에 1932년 스웨덴 3인당이 처음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2년 옛날 이야기라 좀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벌써 1935년부터 연금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보편주의 사회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47년, 48년, 50년, 55년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62년에는 이 모두를 포함한 종합사회보험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1962년에 제도적으로는 확립이 됩니다. 제도만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도 대충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의료보험법 같은 거는 55년의 의료보험법은 지금 현재 우리 의료보험법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까지는 스웨덴은 조세 정책이 지금과 같은 고부담이 아닐 때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이것이 스웨덴 정치
정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 집이라고 얘기했는가가 이제 들어오지 않으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있는 만큼 최대한의 건강하고 골고루 먹여서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길러서 잘 살게 하도록 한다 하는 기본 틀이 완전히 잡힌 게 62년입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특성을 잠깐 보면은 사실 국민의 실생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이 스웨덴이 우리처럼요 사회적 문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랬을 때에 대두되는 것은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어디까지 해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민주화가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치가도. 나열은 많이 합니다. 지금 정책에서.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국민 살아가는데 가족 개인이라면은 집하고 일을 생각을 하죠. 이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 두 정책을 가장 완벽하게 넘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참여 어디에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에 일단은 일이 먼저니까요. 그래서 우리같이 돈 하는 사회에서는 일이 최고죠. 일이 있어야죠. 앉아서 먹고 노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정책으로 짜여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교육 정책은 이 둘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린 그런 정책이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스웨덴은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틀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무 막연하세요? 들으시기에? 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정책을 만드는데 가족정책이란 뭐냐? 이제 그런 게 개념에서 나옵니다. 저기 나중에 그 일, 가정, 삶 나올 때 이건 이제 자세하게 그 강선미 박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이렇게 큰 두 기둥을 놓고 그 다음에 사회정책 나머지 물론 사회 서비스 큰 틀에서의 서비스 정책들이 다 이 아까 그 그림 속에 여기에 이제 주변에 관계되는 거죠. 그게 다 개인한테 관련된 거죠. 어떤 거는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가 함께 짜여지는구나.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 스웨덴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얼마나 이 정책이 다른 정책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스웨덴이 자기들 말로 스웨덴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서구 유럽과도 다른 복지 모델입니다. 이건 나중에 깊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복지국가 다 비슷한 것 같고 정책들 나열된 것만 읽으면 어떤 때는 프랑스가 나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독일이 나을 때가 있고 뭐 많이 이런데 실질적인 구조를 형태를 보면은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느끼시게 하느냐고 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잠깐씩 그냥 어떤 정책이 주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맛만 좀 보시고 지나가겠어요. 아동정책과 가족정책 보면은 이런 캐치프레이즈 보십시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어때요?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아니라 모두의 아이, 우리의 아이. 이렇게 했을 때 사회가 아이가 육성되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큰 관점이죠. 거기에서부터 엄마, 아빠들을 도와주는 일이 그 사회의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스웨덴 정치가들의 생각.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됐을 때 부모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거. 지금 현재는 출산휴가가 480일이에요. 대단하죠. 거기에 350일은 월 임금의 78% 거의 80%를 받고 나머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부모 중 한 사람은 60일간 임시 부모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매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아동수당 자녀에 따라서 16세까지 매월 지급돼요. 아동수당이 가장 그 보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에 지금까지도. 이거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아동수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가겠습니다만은 16세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학업 보조비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직접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그 아동수당은 학생수당이라고까지 한다면 18세까지 정부가 이것은 일정액을 매달 지불하는 아이 월급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동수당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무슨 이 말의 뉘앙스 느끼시죠? 그래서 돈은 아이를 따라갑니다. 이혼을 했을 경우에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가고 부모가 없을 경우에도 따라가고 그러나 무조건 친족이라고 그래서 보호자라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지도 않는데 받아가는 그것이 아닌 이것은 그 법을 만드는 데에서 이런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아동수당을 표현하는 말기에는 완전히 아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 보전정책입니다. 부모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부모 입장에서도 물론 매달 들어오는 돈이니까 쓰는가 보다 하지만 대단히 한번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들어오는 그 아이에 대한 존중심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모두의 아이 개념입니다. 교육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전 과정이 어느 과정이라도 비용이 안 들고 고등학교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모든 자료비, 교재비도 다 무료이고 급식은 물론입니다. 장애인 정책,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다 하나만 그냥 간단히 보시겠어요. 국가 목표 중에서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장애인이 다양성 중에 한 존재예요.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란 말 안 써요. 그래서 장애인이란 말을 안 씁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일생을 살다가 모든 국민은 누구나가 한 번 정도가 아니죠. 장애를 입은 그 시기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입었을 때 이제 그런 혜택이 들어갔는데 일시적이라도.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쌈할이라는 것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그 쌈할이 중요해요. 노인정책연금 이거는 이제 따로 노인정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스웨덴 노인 인구 비율 18%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들의 소득보장 돌봄 서비스 맞춤형 주거, 연금제도, 돌봄 형태 이것이 완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인자 씨 말씀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외국에서 성인이 돼서 왔을 경우에는 이 일한 기간이 짧아서 연금 금액이 소득연금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사회 서비스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정책, 사회정책과 주택정책의 특징은요, 경제 논리로 풀어가지 않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복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은 어디까지나 삶의 터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스웨덴 특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건축, 시장을 얘기할 때는 일자리 창출 등등으로 해서, 물론 대단히 또 활발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주택정책 이 안에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또 환경정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웨덴의 주택의 유형을 보면은 소유권 보장 단독주택이 45%, 그러니까 하우스, 정원이 딸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합 제공의 임대주택이 15%, 전체 임대주택이 한 40% 됩니다. 요 15%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스웨덴은 임대면서 자기가 그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지키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대주택이 4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45%의 단독주택, 그러니까 정원이 딸린 그 아름다운 하우스를 가진 인구가 거의 반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또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부자, 가난이라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 저도 살면서 초기에는 이 조합 제공의 임대주택을, 물론 처음에는 학생 하우스에 살았지만 조금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를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물론 우리 같은 그런 고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만, 그랬을 때 오히려 기대했던 게 임대주택을 원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살면은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 사는 값 대신 여름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집을 사요. 그러니까 스웨덴 국민이면 여기 임대주택에 살아도, 물론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스웨덴 사람으로서 스웨덴에 오래 살고 두 부부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면은 최소한도 여름집은 갖습니다. 이런 임대주택에 산다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선호하게 딸린 거예요. 단독주택을 살 거냐? 저도 그랬어요. 단독주택을 살까? 여름집을 살까?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이 주택도 나중에 글쎄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택이 아주 열악한 학생 하우스부터 정말 그 정원이 딸린 주택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 자체가 살아가는 재미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전체 이제 사회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태해진다는 의미보다는 조금씩 고액의 세금을 내면서도 조금씩 저축을 한다면은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맛. 근데 그것이 쉽게 가능하니까, 쉽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꿈이, 플랜이 실현 가능하니까 그걸 하죠. 중간에 그게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건 무슨 날린 거나 이런 거는 없는 사회이니까, 완전히 안정되고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대충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스톡홀름 시청이에요, 이것이. 시청인데 우리처럼 서울시청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코뮌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코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 얘기할 때 그 코뮌. 이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이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주택건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일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담당한다는 겁니다. 교육까지,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정과 일, 가정을 생각하는 정책을 다 담당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광역정부는 복지 예산에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 의료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거의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거 많죠. 물론 거기에 주문 내지 내려오는 일을 처리하도록 우리는 하이라키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짜여진 게 내려오지만은 스웨덴은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완전히 역할과 분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까지 포함이 되면 기초 단위와 광역 단위를 포함하면 사회 정책을 다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정책은 조금 달리 노동청이 따로 있어서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광역시는 거의 90% 의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오직 도시, 교통 이런 거 그 외에 10%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는 이 두 정부가 집행 운영한 과정과 결과를 주시하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고 개혁한다. 여기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 체계, 소득 보장,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 전국적 균형 발전을 집중한다. 소득보장 급여와 훈련, 직업훈련 등은 지방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관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지 예산 중에서 다시 지금 제가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두 지방정부는 큰 틀에서 사회 서비스라는 걸 다 담당하고 현금 부조나 일자리 이것은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지방사무소가 담당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에 있는 정부 부처는 절대로 집행일을 직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방향 설정, 정책 입안. 그래서 국회는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 입법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정치 얘기입니다만은 그럴 때 정부가 입법을 위반했을 때 이미 어떻게 집행하는 방법까지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일이 쉽죠. 국회의원이 만들어놓은 법을 정부가 집행할 때 하고 자기들이 법안을 위반했을 때 하고 그 느낌 아시겠죠? 사실 우리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정치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한국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비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정책 갖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건 좀 잘 안 보여서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넘어가죠. 조세 정책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좀 보십시오. 사실 전체적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세가 평균 31%인데 국민의 80%는 지방세만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30% 정도 내요 그랬죠. 그분이 얘기한 거는 바로 지방세를만 내는 분이에요. 고소득자만이 국세를 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액은 전체 31%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기초단체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8%까지도 광역시로 가는데 광역시는 의료 관계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돈은 결국 내가 받는 사회 서비스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지방정부가 모든 사회 서비스를 하니까 그 세금을 갖고 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부가적으로 여기에 한 커뮤니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이 커뮤니 제가 이전에 만든 건데 시흥시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외곽지 남쪽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요, 좀. 스웨덴 안에서도. 스톡홀름 광역에 소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흥시가 가난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인구, 다양성을 보면은, 그리고 자연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스웨델텔리의 코뮌 조세 사용 내역이 홈피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대로 쓴 겁니다. 당신이 낸 조세의 100크로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럼 맨 밑에 보세요. 100.58, 100크로나 58크로나, 그러니까 58어레가 들어갔어요. 이거에 교육, 복지, 노동, 문화, 환경, 안전에 여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낸 100크로나는 모조리 몽땅 나한테 온 겁니다. 이게 스웨덴이 사회복지로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조세가 많으냐 안 많으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어색하죠.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그냥 물론 스웨덴에서도 살다 보면 이런가 이걸 다 아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투명하다 이 말은 아주 그분이 적절한 말씀을 쓰셨어요. 대단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가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건 들고요. 행정 서비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당 소관 기관이 흩어져 있더라도 가족이나 개인이 이에 대한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스웨덴 전달 체계의 특징이다. 저는 한 번도 스웨덴에 살면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한국에 와서 들어봤어요. 이건 미국식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잡해 이런 거를 못 느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스웨덴 전달 체계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처음 문제를 담당한 기관에서 이와 연관된 다른 기관을 알선하고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큐라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카운슬러가 혹은 우리 말로 하여튼 보조원이 사안을 보면서 어디 어떻게 거쳐야 되겠다 하면 그게 이렇게
안에서 이미 페이퍼 안에서 다 짜여지도록 돼 있고 내가 굳이 딴 데를 가야 된다면 그건 이제 그 카운슬러가 자세한 설명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가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느 부처의 소속인가 이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다시 와서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게 어디 소속인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민이 그거를 생각할 필요를 안 느끼거든요.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권리, 연금 뭐 제가 살 때는 아이들의 아동수당 혹은 그 병가 냈을 때 받는 돈 혹은 뭐 서류를 띄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사무소만 그냥 가면 됐지. 이게 어느 소속인가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스웨덴을 갔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TV를 틀면 스웨덴 TV 프로그램만큼 재미없는 방송이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 아주 재밌는 것이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분 그 재치만큼 재밌었던 거 하나는 만화 그림으로 항상 공보 이러고 나오는 그 만화 그림이 있는데 인컴이 달라졌습니까? 아이가 늘었습니까? 집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소득과 당신이 지출하는 비용이 달라지셨으면 반드시 사회서비스 사무실을 찾으세요.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찾아주도록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기관에 가면 쫙쫙 그 브로셔 봐도 안내본 보면 우리는 누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부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구조죠. 이런 조건이면 이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이런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문장체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체계가 정말로 이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홍보가 정책이 새로 나왔으면 집행 단계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홍보를 냈을 때 아 내가 권리가 있네 이걸 갖고 찾아가야지.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것만 나와 있어요. 찾아가야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항상 네거티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규정에서 뭐 잘못한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리 또 쫙쫙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틀이 스웨덴의 복지 행정체계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서비스가 친절이 미소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저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이게 스웨덴이 하는 행정이에요. 그런 거 하나는 초기에 스웨덴에 가서 아주 감명 깊었고 그 만화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요. 우리 집 지금 집세 내는 거 내 소득하고 맞나? 이러고. 왜냐면 그거 따져서 주택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이 나니까 단박 가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가족 수가 늘어나니까. 또 좀 임대주택 경우는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임대료가 올라갔으면 또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뭐 등등 이런 거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날은 이제 그런 그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졌고 스웨덴 시민도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70년대만 해도 벌써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저가 갔을 때는 하여튼 그거 볼 적마다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이 나라는 돈 주겠다는 걸 광고를 해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 주겠다는 건 농담이었지만 사실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광고. 그러나 제가 사회보험청에 일했을 때는 또 하나의 공무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절대로 국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잘못 지급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돈이 잘못 쓰여지게 집행 과정을 잘못하는 거는 공무원의 가장 큰 도덕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스웨덴에서 공무원으로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고 전문위원으로
공무위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둘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보험청에서는 그 보험 정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연구조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고, 그 광역시에서는 보건의료 행정 담당하는, 사실 그 의회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또 갖추어야 될 그 덕망이나 그 의무, 이거는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가장 큰 도덕이 뭐냐? 국민의 한 푼의 세금이라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당신의 책임. 여기에서 모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스웨덴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종합을 보면은 그 12강에 가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갔고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유형이, 이게 조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스웨덴 모델은 이게 포괄적 모델이라는 이 모델입니다. 이 마른 모는 사회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그린 것인데, 경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돈이 부유층일수록, 지금은 아마 꼬리가 이렇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저소득층, 하위계층을 얘기하는데, 스웨덴 경우는 이런 형이 거의 보통 사회라고 보면은, 어떻게 복지 국가가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소득 보전, 이건 거의 다가 이제 소득 보전. 근데 사회 서비스는 소득 보전을 예방 내지 또 감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 모델은 뭐냐? 가장 하위 계층에는 일정액을 지불하는 이 가로로 된 수평적,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정액을 지불하는 이런 그 보편적 지급 형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득 비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국민들이 어느 누구도 빈틈이 없이 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에서 포괄적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웨덴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복지 유형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포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12강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짜여져 있어서. 그런데 비교했을 때 이 모델이 독일 모델이에요. 독일 모델은 조합주의라고 해서 조합 인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이 빈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총처많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정책을 비교하면 독일 게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편주의라는 거는 어떤 거냐?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한 대접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빈틈이 없는 거에 비해서 설사 빈부격차가 약간 있을지언정 그러나 빈곤층을 최소화시킨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이 가장 작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층이 가장 낮고 진위계수가 가장 작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가장 좁고 빈틈이 없고 소외되는 자가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요즘에 새로운 개념은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편주의 말도 이미 옛날 얘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되게 되느냐. 얼마나 밀접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 시민 계층의 어느 누구가 포함되지 않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스웨덴 사회에. 그래서 이런 모델이고 이거는 표적 집단 모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미국식. 어려운 사람만 혜택을 받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저 그림이 책에서 오래전에 따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형태는 아마 이 선이 위에 두 선은 없고 밑에만 이렇게 있고 가장 지금 문제가 중산층들이죠.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게 이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도 중산층의 의료 혜택이라도 보게 한다 하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